다들 궁금해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미국에서의 은행권에서의 나타나는 이탈 사건들은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때랑 확실히 다르죠. 8월 달에는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과연 물가를 잡을 것은 없는 건가? 최근에는 네. 매크로와 관련 없이 시장이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최근이 아니고요. 약간, 늘 가격 변수랑 매크로는 괴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경기 침체 온다 했는데 주식 시장이 올라버려가지고 굉장히 투자자들은 당황을 했을 텐데 지금 6월에는 전체적으로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큰 그림부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뭐 증권 관련된 주식 네네. 관련된 프로다 보니까 뭐 다들 궁금해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격 변수들의 특히 주식시장이 네. 올해 하반기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정이에요. 주식시장? 네. 큰일 났네. 네. 왜 그렇게 보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복귀해 보면 한 3월 달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작년이요? 네. 올해는 여전히 상반기가 좀 피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하죠. 네. 뭐 높낮이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들어올릴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면 유동성의 효과도 사라질 것 같고요. 네. 펀더멘털은 여전히 둔화 침체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경기 침체와 가격 변수 간의 괴리를 마중물 역할을 해줬던 유동성이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변수를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네. 전략과 전술을 짜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계를 좀 좁혀봐서 한 달간의 매크로입니다. 네. 다시 펀더멘털이라는 것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죠. 노이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있었고요. 네. 연준의 행보도 상당히 관심거리긴 합니다. 네. 여전히. 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5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6월 달은 참 시장과의 소통이 연준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6월 FOMC를 기다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6월 달 FOMC 이후에 시장의 이목은 네. 8월 달 잭슨홀로 빠르게 수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잭슨홀에서는 금리 외에 물가를 잡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잭슨홀에 한번 충격을 받아서 네. 충격을 한번 좀 받아서 잭슨홀 다음에 급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뭐 꽤 그랬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근데 뭐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거면 네. 더 이상 금리 인상보다 더 강력한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이 네. 과거처럼 지금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상단이 5.25%니까요. 네. 한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올렸던 걸 다 되돌리는 것이 과거의 행태였고 패턴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되돌리지 못할 것 같고. 네. 근데 네. 이제 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요. 시장은 지금 요 다음번에 금리 25bp 인상을 굉장히 많이 프라이싱을 최근 하고 들어서 있잖아요. 프라이싱 하고 있죠. 네, 네. 하고 있잖아. 네. 근데 그 5월이 마지막이었던 거 맞아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5월 마지막이라고 보긴 하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요 다음번 FOMC에서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프라이싱하기 시작한 게 PC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네. 이쪽이 세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금리 바뀌었죠. 인상 빵에서 네. 뭐 언젠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보다 높게도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높게 나오고 네. 있어요. 60% 이상입니다. 그죠? 높게 인상이. 나오죠. 네, 그렇게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 근데 네. 여전히 동결이다. 뭐 인재는 끝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5월 달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6월 달에 한 차례 한다 하더라도 네. 거의 마지막 행보의 템포에 왔다라고 보고 충격은 크지 있습니다. 않을 거다. 네.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의 25bp의 인상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를 보면 물가를 잡는 포인트보다 경기를 갉아먹는 포인트가 좀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6월 달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폭이 기간이 훨씬 더 깊고 길어질 수 있다. 크게 나올 수 있다. 아니 근데 금리 이렇게 올리면 경기 침체 온다 해도 계속 5.25까지 올렸는데도 지금 네. 미국은 탄탄하잖아요.
어디를 주로 보는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네, 질문인데요. 네. 미국이 탄탄하다고 보는 이유는 67%를 차지하는 소비 경제의 근간이는 고용시장이 괜찮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보면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슬쩍 올라오는 모습이 2개월 동안 나타나긴 하지만 네네.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아, 은행이 망했죠. 네, 지금은 봉합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봉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은행이 왜 무너졌는 것을 복기해 보면 결국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사가 없다. 약한 고리들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동산에서 찾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부동산이 거주가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경기에 좀 영향을 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올리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지고 네. 물가를 잡는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올린들 맞는 것 같아요. 목적 함수인 물가를 잡지 못하는데 왜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갑자기 이게 궁금한데.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금리 올리는 게 가장 강력한 수단. 뭐 그래서 금리 올리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은 금리 말고 대안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에 완전한 해답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런 고민들이 8월달 잭슨홀에서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 6월달에 전야제가 끝나면 8월달 잭슨홀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텐데 네. 거기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네. 저도 리서치하는 중간에 있는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네. 정말 꺼내기 힘들었던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2%, 네. 그 전에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AIT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고와 새로운 기준점을 좀 제시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결국 올린다. 네, 어. 올린다라기보다는 네. 근거가 있어야겠죠. 음. 최근에 논문들을 몇 개 보면 오늘 안 가져왔지만 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흔히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네. 우리가 생각했던 2%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구글 인덱스를 갖고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스리스홀드, 즉 임계치가 어딘지를 파악한 논문들을 보면 네. 3에서 3.5%라는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고요. 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목표 타겟팅 2%가 아니더라도 3에서 3.5% 이전까지는 상당히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극히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8월 달에는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과연 물가를 잡을 것은 없는 건가?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디베이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물가를 잡는다. 네. 지금 일단은 말하자면 금리가 이제 반대 유동성 함정 같은 구간으로 들어가 온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 뭐 낮춰도 더 이상 이게 반응 안 하는 게 유동성 함정이라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금리를 올려도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구간에 거의 온 것 같긴 해. 맞습니다. 네,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금리 이외에 지금 물가를 잡을 수단이 있느냐? 그게 난 없어 보이거든, 그것도. 저도 거기가 되게 고민거리인데요. 네.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로 다이렉틀리 물가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물가는 뭐에 반응을 할까요? 라는 것을 놓고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꾼다. 네.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열쇠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가를 다이렉트로 바꾸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결국 주목했던 게 연준이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간 답을 8월 달에 내세우지 않을까. 근데 난 그것도 사실은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부러뜨릴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은 경기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없었죠. 그러니까 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결국 같아요. 수요가 줄고. 수요가 죽어야죠. 네. 그래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거나. 근데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네.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치를 위로 올린다라는 게 어떻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지. 현재는 네. 우리가 맹목적으로 네. 옛날에 뉴질랜드 은행에서 시작한 캐나다 은행과 연준까지 온 2% 타겟팅. 네네. 이 2%의 맹목적인 숫자가 네. 결국 그걸 넘어버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라는 것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기대니까. 네, 근데 실질 분석을 따르면 최근에는 그렇지 이보다 않죠.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왔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설사 논문에 나오는 실질 분석처럼 3.5%를 넘어야 반응을 한다면 운신의 폭이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그 금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부러뜨리는 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네, 저 논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용 완전 고용 정의를,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요번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실업률 가지고 뭐 이력 현상이니 뭐니 말든 무지하게 많이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완전 고용 물가 자체를 3% 단으로 올려버리고 끝날 것 같아. 완전 고용의 물가를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죠. 응. 그럼 타겟팅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수단도 없어요. 왜냐면 돈을 저 옛날에 풀어놓은 돈들이 이제 시차를 가지고 맞습니다. 물가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의 영향은 3% 단까지고 내년에도 그 잔차가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내년까지는 물가 또 올라갈 거라고. 네, 네. 근데 그러면 올해는 뭐를 해도 3% 단보다 더 밑으로 낮출 수도 없고 그동안 금리를 올린 게 물가를 낮춘 게 아니라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걸 막은 것 뿐이거든 사실은. 오르는 속도를 좀 둔감시켰죠. 그러니까. 네. 그 막아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유가 주저앉고 뭐 주저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거꾸로 해서 떨어지는 구조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네. 영향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니까 그때요. 그래서 올해는 한 3%, 3.5% 하여튼 3% 단으로 타겟을 올려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은 연준의 운신의 폭이 넓혀지는 8월달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8월달에 네. 잭슨 홀에 가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하질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2월 FOMC도 앞두고 있지만 사실 6월 FOMC는 전화제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는 8월에 있어요? 네, 상당히 반대 포지션들이 팽배히 맞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지표를 하나씩 네, 오늘 아직 지금 표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지금 보면 미국 선행지표 이야기를 많이들 아, 네. 하시는데 네. 미국은 선행지표가 꺾이고 있고 네, 중국은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 네, 결국은 미국 경기는 좀 둔화될 거고 중국 경기는 올라올 것이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네, 표지를 봐주시면요. 네. 두 가지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인트로는 선행지수 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도 사실 금융 쪽의 선행지수와 실물적인 선행지수를 구분해서 보면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미국은 둔화되고 있고요. OECD 기준입니다. 중국은 최근 새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선행지수대로만 투자를 한다면 중국은 숏, 중국은 롱, 미국은 숏인 것이죠. 네. 선행지수만 네. 본다면 물론 시차는 있겠지만. 네. 근데 우리가 가격 변수 중에서도 가장 선행성이 있다, 또한 가장 앞단에서 바뀐다, 네. 단기 자금에 민감하다라고 보는 외환 시장을 보면 네. 둔화되는 달러는 강보합세가 네.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연초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위안화는 또 약세로. 약세입니다. 반대잖아요. 네, 아이러니한 것이죠. 네. 네, 이러한 디커플링들이 난제하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꼭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OECD의 신호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국면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외환 시장이 좀 더 의미 있는 것이냐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네, 김영익 교수님한테 여쭤보거든요. 나오시면. 네. 어디가 제일 똑똑합니까? 외환 시장입니까? 채권 시장입니까? 주식 시장입니까? 네. 그러면 김영익 교수님은 항상 네, 외환 시장.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외환 시장이 많은 포지션과 단기 호흡이 짧으니까요. 네네. 글쎄요, 뭐 네.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외환 시장이 별로 틀리진 않았었다. 안 틀리죠. 네, 위기와 기회도 항상 외환 시장에서 시작됐고 끝났다라는 것이 학습 효과인 것이죠. 외환 시장이 규모가 주식 시장의 몇 배예요 도대체. 그렇죠.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네. 큰 자금이 돌아다니는데 주식 시장보다 훨씬 세겠죠. 맞습니다. 아, 약간 기분은 안 좋네요.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 아, 우리 입장에서 주식 시장 입장에서 가장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뭐 그래야 또 초과 수익은 나는 거고. 그러면 뭐 이야기 좀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논의 중에 대담 중에 약간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번 시그널이 네. 미국은 둔화, 중국은 반등. 하지만 이 중국의 반등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새벽에 제가 이 자료를 꾸렸는데 네. 꾸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나왔던 5월달에 PMI 제조업 지수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데 네. 여전히 제 예상대로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셨구나. 아니,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럴 개연성이 좀 있었죠. 네. 네,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 GT 경기를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글로벌 2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과거 경기 침체기에 경기 둔화기에 이 달러 인덱스랑 신흥국 통화가 현저히 달랐습니다. 침체 때 항상 달러는 강했었고요. 안전자산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침체가 아니고 둔화로 접어들면요. 달러는 상당 부분 약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달러 스마일의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향후 달러가 강해질 거냐 약해질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는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하지만 이번 침체는 기준금리 인하의 인상과 업앤다운이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침체 폭가 기간도 이전보다는 좀 약할 거다라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네. 기본 가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변수가 난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침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네. 문제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리오프닝 효과가 있었죠. 잠깐. 네. 1, 2월 정도? 네. 네. 근데 수출만 보면 네. 전 세계 최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수출, 대만 수출, 네. 중국 수출의 행보가 최근 중국이 고개를 들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수출도 연속해서 마이너스 국면에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대만, 한국처럼 중간재 성향이 깊은 국가들의 수출이 마이너스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바라보는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데 같은 궤를 했던 중국 수출이 꽤 빠르게 반등했던 것이죠. 네. 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항상 많았었는데 이 재고를 소진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따라서 중국의 재고 데이터를 PMI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완제품 재고의 흐름을 보면 재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시 지금의 중국의 수출이 좋은 거 아니면 산업 생산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뒤에 이야기를 계속 해주실 거죠? 네네. 그러면 뒤에 가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제가 질문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자꾸 끊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결국 앞으로는 특히 이 딱 3개월 동안에 놓고 보면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잭손이라는 분수령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네. 달러는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 위안화는 계속해서 약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위안화, 원화, 엔화는 꽤 오랜 기간 한 2, 3개월 동안 지금의 행보에서 네.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약한 통화를 기반으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 다시 한번 얘기가 논의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수출 경합도를 좀 브레이크다운 해봤습니다. 과연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은 어느 정도 경합도가 있는지를 좀 봐왔고 중국 경기 개선에 따른 우리 효과라는 거 그 네. 효과도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경기 개선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전략과 전술이 중국의 개선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네. 것들이 꽤 많았는데 최근 저랑 소통하는 펀드 매니저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 중국향의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미국향의 포트폴리오로 대부분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는 피크아웃 조짐이 보인다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피크아웃. 저는 2분기가 중국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고 아, 보고요. 이거 세게 나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해서 전이효과. 네.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의 낙수 효과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하반기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의 중국의 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우리 빈센트라고 부르시면 네, 됩니다. 우리 빈센트 연구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지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비관은 아니고요. 것처럼 보여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 다 자기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네. 좀 비관적인 쪽으로 지금 포지션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나쁜데,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미국이 나쁜데
이게 뭐 아주 죽도록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쁠 거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계속 안 좋았다. 안 앞으로 좋았고. 안 좋아지는 가시화가 이제 하반기에 성장률 마이너스가 나타날 것이다. 좀 더 나타난다. 그 뷰에는 변함이 없다. 그다음에 중국은 작년 제일 먼저 미국보다 먼저 나빠졌고 네. 그래서 올해 조금 리오프닝 효과가 있었는데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나올 만한데 그게 이미 피크아웃이다. 한 분기 좋고 말았다. 일시적이었다. 네, 그게 연속성이 극히 떨어지는 속성들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다 안 좋으면 우리고 어디고 전 세계 아무데고 좋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변화들은 결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와 이타 통화들의 약세가 꽤 2, 3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꽤 오래 같아서 가겠다. 네, 그런 부분들의 전략과 전술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경종을 울리고 걱정스럽네. 그러면 선행지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있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고요. 차트 좀 보시죠. 네, 왼쪽은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OECD입니다. 그다음에 붉은색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항상 보시면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중국이 좀 더 빨리 변곡이라는 것을 지나는 듯한 모습이 이미 WTO에 가입한 이후에 나타나는 행보이기는 합니다. 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전월 대비 차를 한번 보기 좋게 구해본 건데요. 네. 중국은 2022년 9월이 저점 반등이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오른쪽 차트 보시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계속해서 개선폭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네. 미국은 약간 개선하는 듯한 하더니 1월부터 다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행지수의 개선폭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시장의 행보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왼쪽은 이 박스권을 취한 거 보시면 파란색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에 강했다가 네. 약했다가 다시 강한데 이게 지난해 연말 수준, 올해 초 수준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네. 달러가 박스권이었는데요. 위안화는 이미 약세의 트렌드,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현상.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그럼 과거 어땠냐? 네. 과거 미국과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스프레드를 이 주황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 경기 둔화 시, 그다음에 최근 코로나 이후에 둔화 시에 박스권 2개 칠해놨는데요. 네. 그때 보시면 또 위안화가 계속해서 신흥통화의 프락시라고 할 수 있는 위안화도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달러는 침체는 안전자산, 둔화 때에는 뭐 약할 수 있는데 신흥통화는 침체건 둔화건 계속해서 약했다. 그래서 지금의 위안화의 약세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는 과거 먼저 오른쪽 차트 보시죠. 경기를 침체랑 둔화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를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 국가입니다. 네. 침체와 둔화의 정의는 침체는 글로벌 GDP가 연간 기준으로 역성장했을 때를 저는 침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82년 2차 석유 파동 때, 91년 걸프전 초입 때, 2009년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때 이때를 경기 침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아시아 외환위기도 상당히 침체의 성격은 보였었지만 당시 중국을 비롯해서 꽤 쓰는 곳들은 괜찮았었습니다. 네. 네.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로존 위기 때도 유로존만 힘들었지 다른 데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경기 둔화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때 보시면요. 그런 의미에서 왼쪽 차트 보이시죠. 경기 침체 구간에 달러는 강합니다. 네. 경기 침체 구간에 신흥국 통화는 약합니다. 경기 둔화 구간에 달러는 약하고 신흥국 통화도 약합니다. 그럼 신흥국통은 도대체 언제 강해지는 겁니까? 신흥국 통화는 계속 약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좋아지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좋을 때 빼고는 다 약합니다. 경기가 아주 좋을 때. 네, 좋을 때 빼고는 다 약합니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신흥국 통화의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데이터를 통해서 경기 침체랑 둔화시계 구분해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신흥통화국은 일단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부 다 약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결국 수출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깨지고 있다. 이미 깨졌다. 네. 라고 보는 것 때문에 하반기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KDI가 현재 한국은행 성장률 자체를 낮추면서도 네. 하반기에 괜찮아질 거다. 왜냐하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쪽에서 하반기 언제쯤에는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깔면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뭐로 유인이 뭘까, 동인이 뭘까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 반도체 좋아진다라고. 반도체 턴어라운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반도체는 또 약간의 또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기승전 보시면 주식 투자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2차 전지가 꽤 오랜 시간 트렌드 주도주 역할을 했다면 네. 이제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돼서 턴어라운드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외의 것들은요. 나머지는 다 안 좋아진다. 다 안좋아지보다 보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익스포저 전부 다 좀 부정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좀 궁금한 게 요즘 나도 이제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때는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안 좋았었거든. 네, 근데 요번에는 네,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는 나빠진 지가 벌써 한 2년 되고 네, 그렇죠. 오히려 턴에서 돌아서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 좋죠 지금 안 좋기는. 근데 또 어떤 거는 뭐 이제부터 나빠지는데 어떤 거는 이미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국가별로도 그렇고 이게 서로 다 네. 이번에 너무 엇갈려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침체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옆으로 지금 같은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가준다면 네. 굳이 이거 침체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횡보할 수 있죠. 응. 지금의 박스권이 장기간에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지만 굳이 침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응. 우리가 계속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지난해 3월부터 이었었던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네. 이게 시차를 갖고 저는 올 초에 미국에서의 은행권에서의 나타나는 이 이탈 사건들은 네.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나타난다. 이번에 나타나면 그때랑 확실히 다르죠. 왜냐하면 규모가 다르죠. 그때는 네, 소형은행이었고 소형도 아니죠. 재계 12, 14위까지 이제 무너진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무너졌죠. 무너지기는. 그렇죠. 네.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 그럼 이제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거용은 이제 꺾이기 시작은 했는데 그게 많이 꺾일 거냐 조금 꺾일 거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세게 맞을 거냐 적게 맞을 거냐가 결정이 날 텐데. 왜냐하면 포지션이 크니까. 네. 네. 주거용은 미국의 디레버리징을 생각해 보면 네. 맞더라도 덜 맞겠죠. 많이 안 맞는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거용은 근데 우리가 흔히 비중이 작은 상업용이 특히 이번에는 상업용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집도 상업용과 경기 침체에 대해서 효과가 전이가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환율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실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는 네. 수출과 관련돼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봐도 된다는데 지금은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원화가 약세. 네.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대한 네. 효과가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올 때마다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아무리 1,400원, 1,500원 가도 우리 수출이 좋은 건 아니다. 뭐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네, 우리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다 약해질 거기 때문에 다 약해지는 뭐 달러 강해지면 다 약해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착시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출 쪽에서 좀 드리고 있고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오른쪽 페이지는 연체율입니다. 미국입니다. 네. 아파트, 오피스, 쇼핑센터인데요. 네, 상업용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 쪽에서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연체를 넘어섰습니다. 네, 네, 근데 주거용은 여전히 탄탄하죠. 탄탄하죠. 따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침체가 있을 거지만 약할 거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들보로 앞에 아파트 주거용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제자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게 네. 강하게 있는 네.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오피스라든지 쇼핑센터가 간당간당하다. 아니면 이전에 인계치를 넘어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돈을 대는 지역은행들이 예사롭지 않다. 21세기의 뱅크론은 1초, 2초만 해도 한 은행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연초의 학습 효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옆으로 길 수 있지 않을까? 약한데 굳이 우리가 돈을 버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라는 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잡음 아닌가? 노이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뱅크런이라는 게 지금 뭐 이제 몇 달 지나서 조용해지니까 약간 공포감이 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뱅크런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거기 있던 돈이 어디론가 간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부실 채권이라서 불타서 없어졌다. 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뱅크런 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JP모건으로 갔다. 네.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건 총량적으로 보면 네. A에서 B로 옮겼기 때문에 네. 결국 B가 좀 더 튼실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사회적 네. 후생에 문제가 없지 네. 않냐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요. 네. 좀 더 중요한 건 A와 B의 속성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실리콘의 근간이었던 젖줄이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망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미국의 심장이었던 실리콘밸리가 이제는 네, 예전의 모습을 영영 못 찾을 거다. 결국 산업이 생태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그 안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역할을 했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이런 특수한 기능적 은행들이 규제가 이제 강화될 것이거든요. 그럼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 또한 미국의 성장 동인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규모가 A에서 B로 옮긴 거 큰 문제가 없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 기능적인 부분으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아직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전망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인데 네. 규제가 엄청 강화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 은행 규제? 쪽의 규제, 은행 금융 규제는 쪽의 뭐 규제는 강해지겠죠. 엄청 강해질 겁니다. 많이 그러면- 풀어줬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 풀어진 것에 대한 회고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질 겁니다. 이번에 부채 협상도 사실은 올해 지지부진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대형 은행으로 JP모건을 비롯해서 하나로 다 모였잖아요. 네. 근데 진입장벽이 높여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면 물론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시각이 금융을 보는 것에 금융의 원래 역할, 마중물 역할을 못할 것이다. 위협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나 철폐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일편향적인 규제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요. 이럴 때 또 투기적인 현상으로 또 전략적인 현상으로 이럴 때일수록 또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미국 쪽에서는 또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대형 은행주에 대해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데요. 네. 왼쪽은 소프트 데이터, 서베이 지표인 것이고요. 5월달에 업데이트가 오늘 아침에 됐는데 뭐 이 흐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제품, 그다음에 원자재 전부 다 재고 인덱스 자체가 낮아졌고요. 네, 감소했죠. 네, 그럼 지금 재고는 이게 줄고 중국 있다. 거예요? 네, 중국 거입니다. 왼쪽이 중국 거이고 오른쪽은 중국 산업생산과 네. 중국의 완제품, 완성품 재고입니다. 중국의 완성품 재고를 제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역축으로 그려놨습니다.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재고가 줄고 생산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재고 데이터는 좀 희소하죠. 하지만 이 완성품 재고를 놓고 보면 이미 그 많던 재고가 소진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괜찮게 보이는 것이다. 과거처럼 그렇다면 재고를 같이 리스트러킹, 축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의 1분기 GDP를 컨트리뷰트로 기여도로 구분해 보면 역시 재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재고가 뭔 수로 늘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최근의 흐름은 우리도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네. 코로나 재유행에 지금 중국이 느끼는 체감적인 불안감, 우리가 느꼈던 2차 파동과 3차 파동의 연장선상, 우리는 그런 것도 중국을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조금 더 이제 공급망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급망뿐만 아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크게 적어질 것 같고요. 이전하고 소비 행태도 달라질 것 같고요. 중국 사람들이 규모와 수준은 높아졌는데 이전과 똑같은 행태의 소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재고를 봤을 때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가 안 팔리는 이유는 그 전에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사왔으니까.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공장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도. 계속 찍어냈고 계속 만들었고 그거를 중국이 계속 받아준 거에 대한 부작용인데 요 표에 보면 지금 중국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하면 어찌됐든 중국은 뭔가를 만들 테니까 네. 재고가 다 줄어들고 나면 그들이 재고를 다시 쌓기 위해서 반도체를 사서 우리나라의 적자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반도체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약간 달라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최근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라고도 좀 바꿔지고 있는데 GVC에서 GSC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과 똑같은 생산 라인의 결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재고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재고가 줄어서 성장률이 그만큼 나왔고 중국도 최근에 재고가 줄어서 이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까지가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다음부터 우리는 그러면 늘겠다 재고가. 네. 그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기로에 베팅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그런 거는 약간 긍정론자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저도 일가견이 있다고 봅니다. 네.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의 반도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2분기가 피크 아웃, 그러니까 저점이었다는 것을 다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엔비디아의 컨콜의 이런 부분들이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미리 땡겨간 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달리 보는데 네. 크게 보면 결국 그런 이전과 똑같은 행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정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언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은 어디선가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이 중간재를 많이 공급을 해서 완제품을 만든 게 중국이잖아요. 네. 그럼 어디선가 중간재를 공급을 받을 것이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에서 중간재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아시아가 공급하던 나라는 중간재가 쇼티지가 나서 네. 뭐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고 이게 원유가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네. 원유가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유럽은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이란 그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왔고 인도로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딘가 빈 부분을 좀 메워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아무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그냥 무작정 수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무작정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안 사면 살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근에 경제랑 정치랑 같이 결부돼서 많이 해석을 하시죠. 네.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이제 살아나는데 벌써 피크아웃을 외치냐에 네. 대한 경중도 챌린지도 있는 것이지만 암만 셈을 해봐도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하는 이 뉴 콜드워라는 신냉전의 이 상황이 2018년 2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모든 행태들이 다 한순간에 슈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모든 것의 차질을 겪을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중국 경제를 그렇게 또 좋게 보진 네. 않는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나도 그렇게 그 이제 중국 경제는 동력이 좀 꺾여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왜냐면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공장을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판이고, 네. 그다음에 인도가 어느 정도나 그거를 받아줄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왜냐면 이제 국민성이 또 좀 다르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보면 그럼 중국이 한참 힘을 쓰던 시절은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긴 한데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래도 지금부터 중국이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응. 뭐 중국에 직접 투자가 하는 거 아니라면 네. 한국의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네. 물론 뭐 단타도 있고 중장기 가치 투자라는 명목 아래 오래 투자하시는 분도 있죠.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나 다 포함해서. 대부분 비자발적. 비자발적이 많겠죠. 네, 약간 심각한 얘기라서 좀 농담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리오프닝의 효과로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부분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네. 연초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로 중국 관련된 주식,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셨던 분들이 네. 좀 좋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으니 네. 괜찮아,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그거를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네. 저는 이것의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데 오히려 중국, 탈중국 쪽으로
꾸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아 거죠. 근데 앞서도 미국도 안 좋다고 하신 거잖아요. 미국은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게 네.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딸 때 네. 결국 중국 탈중국화로 이전에 있던 분들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떤 게 좋아질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주식시장을 하반기에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대신 이 반도체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재고 사이클이었는데 2년 동안 재고가 워낙 줄어서 네. 삼성전자의 감산이 네. 상당히 분수령이 됐고 최근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콩콜이 향후 있을 상당히 기대감을 다 반영해서 네. 이미 많이 지금 땡겨와서 매집을 한 상태라는 것이죠. 기대가 너무 앞서간 상태. 그래서 네. 반도체의 중장기적인 흐름이 꽤 좋아질 것 같아요. 2년 동안 쉬었으니까.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약간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몇몇 쪽에만 좀 네. 강한. 몇몇 쪽도 아니고요.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2017년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식시장 정말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2016, 17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아, 그렇죠. 나머지 종목 다 그냥 근데 안 좋은. 나머지 모든 사람 다 포모였잖아 그때. 그러니까요. 정말 약간 재미없는 그런 시장, 장인데 이러면. 약간 그런 시장을 좀 예측 전망하고 계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요. 반도체는 심리적으로 우리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했다가 10% 반등해서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네. 반도체는 다들 실적은 2분기가 가장 저점, 이젠 좋아질 건데 언제 좋아질 거냐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네. 경종을 울렸던 엔비디아의 콩콜 하나가 지금 많은 흐름을 바꿨다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거는 뭐 근데 엔비디아는 계속 더 올라가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많이 올랐잖아 근데. 뭐 안 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챗 GPT로 인해서 네. 안 보는 세상을 세상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지금 반도체 뭐 사실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셔서 네. 뭐 이런 거 여쭤보기가 좀 그렇긴 그런데 하죠. 반도체는 중간에 껴 있잖아요 지금. 어, 중국 뭐 미국은 중국한테 수출하지 말라 그러고 엊그저께 중국은 한국 너희 우리랑 손잡자라고 이야기하고 네. 미국은 일본이랑 우리 기술 협력하겠다. 네. 일본 밀어주겠다. 네. 뭐 사실 일본도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네. 중간에 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중국이 아까 이야기 우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돌아나오지 않으면 반도체 실적 회복은 좀 요원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제가 모르게 그래서 기대감을 엔비디아의 한 건으로 네. 많이 땡겼다라는 네. 것이 일단 포인트이고요. 그지 약간 이거 그러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안 좋게 이야기하신 것 안 좋게 같아요. 얘기한 거야, 안 좋게. 이미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너무 많이 땡겨왔어. 응. 여기선 주식시장의 그 마법과 같은 단어 있잖아. 선반영.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져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을 게 얼마나 더 땡길 어. 건데 어. 이거. 그렇고 이제는 이제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확인하는 작업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키를 했던 중국이 네. 안에 내부적인 마이크로의 변화는 제가 감지할 수 못하다 하더라도 네. 큰 그림에서 매크로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 이미 이게 중국이 꽤 좋아져야지 지금 모든 기대감이 증명이 되고 또다시 흔들림이 올라갈 텐데 네. 제 눈에는 글쎄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은 약간 금비시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중국은 또 부양책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시간 좀 있나요? 네. 네. 그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중국 부양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에 작년에 저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과거부터 너무 우리가 네.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나요? 경기 안 좋아지면 부양책 딱 나와서 중국이 확 끌어올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근데 이제 네. 바로 우리 빈센트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돈 푼다고 중국이 효과가 나올까요?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좀 달리하겠습니다.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시죠? 작년에 한 해 동안 중국의 인민은행이 상당히 많은 돈을 뿌렸죠. 이미 풀었죠. 네, 중국은 디플레입니다. 그럼 숫자가, 금리 네. 낮추면 되잖아요. 어, 디플레면. 뭐 계획 같은 게 있죠. 금리 낮추면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부분. 그거를 구분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중국은 그렇게 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는 거죠. 1년이 걸릴 걸 3, 4년이 걸리는 그 작업을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얘기 더 진행하기 전에 펑크 들어서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금리 올려서 잡는데 디플레이션은 금리 낮춰서 못 잡아요. 그렇죠. 오. 네. 뭐
그러니까 유동성은 이렇게 많이 풀렸고 지금 중국의 뭐 물가 지수도 사실 돈유 가격하고 결부돼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플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도무지 뭘 보고 인플레이션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국면이에요.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중국은 도대체 부양책 돈을 썼다.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물론 무너졌던 부동산이 덜 무너졌다? 아니면 지금 우리는 너무 라이브하게 얘기하지만 중국이 받아들였던 2018년 동안의 정세는 악몽이었을 거예요. 이러지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행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는 것을 느꼈을 정도로 초미의 사태인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큰 땅덩어리가 큰 경제 규모가 유지한 거 그리고 IMF OECD 월드뱅크로 하여금 올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중국을 동인으로 해서 세계 경제를 올려 상향 조정하게끔 만들었던 그 힘 그게 중국의 정책에 대한 힘이라면 그것도 저는 되게 과잉 계산 상계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대체 중국의 정책의 힘은 무엇일까에 놓고 보면 결국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인데요. 재정 승수인 것이죠. 네. 재정 승수 지금의 중국의 인구의 감소 또한 높은 금리 수준 이전과 다른 높은 금리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재정 승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메비우스가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승수는 낮아졌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더 돈을 써야 되고 그 악순환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지금 중국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동성 함정에 거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네요, 중국이. 저는 근데 중국 심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모호한 복합적인 것들에 조금이나마 힌트는 도대체 뭘 알 수 있을까? 그럼 저희 셋이 모인 거 외에도 저희 셋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갖고 모여있는 외환시장에서의 답을 찾자면 또 이해가 좀 되더라라는 네. 생각을 최근의 흐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네, 위안화는 약세입니다. 위안화는 약세. 네, 그럼 달러는 약간 침체여서 조금 더 안 좋다. 달러는 박스권인데요. 박스권. 네, 이 박스권이 연초에 대해서 올랐다가 내렸다 다시 오르니까요. 네, 근데 위안화가 약세라는 것이 위안화 약세를 설명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네.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의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둔화와 경기 침체와 약한 함정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안화 약세면 원화도 약세네. 원화도 최근에 뭐 강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원화가 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원화는. 그러니까 뭐 그냥 네네. 그냥 저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데. 아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님하고 한 6, 7개월 됐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워낙 환율도 전문가시니까. 지금 우리가 원화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게 완전히 뉴노멀입니다. 지금 달러 원이 1,300원을 넘었는데 1,200원 우리가 넘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네. 1300에서 지금 더 약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1300 초반 정도 지금 네네. 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만약에 위안화가 계속 약이면 원화도 그러면 강으로 갈 동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원화 강세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화가 그러면 다시 네. 1400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네. 1300을 하방으로 돌파해서 1200단을 가는 것도 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 영원한 제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숙제이긴 한데요. 환율을 한번 멋들어지게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맞추지. 네. 그런데 여전히 환율은 약세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1200대 가면 갈라 그랬더니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포기하고. 네, 오늘은 경기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 이게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그러면 딱 잠깐 마무리하는 멘트. 그래서 하반기에는 네. 어떻게 내가 좀 보고 있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네, 네.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달에 와서도 결제해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요. 네. 우리 오늘 중국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도 2월 FOMC가 곧 코앞이니까요. 기준금리가 끝났다, 아니 한 번 더 할 거다를 차치하더라도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겁니다.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요. 뭐 200bp 이상 반영했던 적도 많이 있고요. 반영하고 있던데. 네. 그렇다면 이 차트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과거 금리 인하 직후에 S&P 500 아니면 나스닥, 코스피가 얼마나 조정을 보였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금리 인하를 반영했을 직후에 항상 2, 3개월 동안의 조정 국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조정이 올 거라. 네, 이래나 저래나 금리 인하가 되던 아니면 미리 반영하던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과거 항상 저는 이런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주도주의 손바뀜의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2, 3개월 동안 있을 건데 그게 연말에 있을지 내년 초반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펼쳐지는 미래에는 한 번은 더 한 분기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 하나만 봐. 네, 요즘 어브라이즈에 계시니까 코인 시장은 네, 어떻게 돼? 크립토 시장이요. 네, 거기도 조정받아요? 요 얘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크립토의 전략적인 퀀트 베이스의 투자 전략 중에 네. 매크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감안해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최근 6개월 동안 꽝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네, 매크로와의 상관관계가 깨졌습니다. 네, 그게 최근에 초인 시장의 또 다른 재미이자 특성이고요. 네. 그런데 항상 쏠림도 여전히 디지털 시장에서의 쏠림이 있습니다. 네. 뭐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연초 대비 YTD로 17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제 올렸죠. 네. 하지만 그 여타 것들은 꼼짝 못하고. 네, 거기도 쏠림입니다. 그게 주식시장과도 마찬가지일 거다. 앞으로 그런 쏠림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